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립박물관이 모두 한동안 휴관을 했었죠. 5월을 맞아서 국립박물관이 모두 문을 열고 여러 가지 전시와 이벤트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도 이번에 온라인 프리뷰를 처음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항상 개막식에서 여러분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아무도 안 계실 때 온라인 프리뷰를 하게 되니 저도 긴장이 되고 새로운 마음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 전시를 감상해 보실까요? 네, 저와 함께 전시실에 들어오셨는데요. 우선 이 전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전시의 시작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도 불교문화연구회라는 광주 전남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연구 모임에서는 지난 30여 년 동안 남도 지역에 산재한 불교 문화에 대한 연구와 탁본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물인 수백 점의 탁본을 소장하고 계시다가 2018년에 저희 국립광주박물관에 기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계기로 이 기증품들을 연구해서 이번에 전시로서 여러분께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총 117건 210점이라는 많은 양 중에서 대표적인 작품을 추려 45건 91점을 이 전시실에서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이 탁본은 금성문의 발전과 함께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금성문이라는 것은 돌이나 청동기, 어떤 고동기 등에 새겨진 문자를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이것의 탁본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물체에 새겨진 글자나 그림 같은 것을 아주 먼 곳에 있는 사람이나 혹은 몇백 년 이후, 몇천 년 이후에 있는 사람들이 감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탁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탁본들도 몇백 년이 된 것들은 그 당시의 모습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이 금성문의 발전과 함께 탁본은 계속해서 발전해 왔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이번 전시 역시 탁본이 전해주는 과거의 글씨와 문장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이 전시실에서 우리 남도 지역에서 전해주는 여러 가지 불교 문화를 담고 있는 탁본을 만나러 가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이번 전시 역시 탁본이라는 매개로 남도 지역의 산재에 있던 불교 문화와 역사를 알려주는 금성문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전시를 보러 가시겠습니까? 전시는 총 4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부는 사찰의 창건이나 내력을 기록한 사적비, 2부는 덕이 높은 스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고승비, 3부는 불교 미술품의 다양한 명문과 부조, 4부는 매향비를 소개해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에서는 사적비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건데요. 사적비는 어떤 사건이나 사업에 대해서 전말을 기록한 비들을 모두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시에서는 우선 조선 후기 사찰의 사적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조선 후기 사찰의 사적비는 임진왜란 이후 17세기에 건립되기 시작하였는데 호남 지방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초는 1636년 전주 송광사 사적비입니다. 그 이후 1678년 순천 송광사 사적비가 건립되면서 조선 후기 많은 사찰들의 사적비의 건립이 유행하게 됩니다. 그 시초를 알 수 있는 순천 송광사 사적비를 지금 보시겠습니다. 1부 첫 번째로 보실 작품은 순천 송광사 사원사적비입니다. 순천 송광사 사원사적비는 홍문관 수찬 조종저가 글을 짓고 낭성군 이유가 썼으며 낭원군 이간이 전액을 썼습니다. 이 세 인물은 당시 여러 고승비의 건립에 함께 참여했는데요. 이 시기 전까지는 모두 스님을 위한 고승비에 참여해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1678년 이 순천 송광사 사원사적비의 건립을 계기로 사적비의 건립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승비를 건립하는 격식에 따라서 사찰의 사적비를 건립한 첫 번째 예가 바로 지금 보시는 순천 송광사 사원사적비이며 이후 조선 후기 사찰에서 세워진 많은 사적비들이 이러한 격식을 따르게 돼서 실로 모범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비에서는 순천 송광사의 내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가는 도량이며 신라 이후로 고승을 많이 배출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고려 때의 산 이름이 송광산에서 조계산으로 바뀌고 절 이름이 정해사에서 송광사로 바뀐 사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본문에서는 송광사 16국사의 계보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 8대 자각국사를 누락하였습니다. 이를 7행과 8행 사이 위쪽에 자각이라고 써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해남 대둔사 사적비를 보시겠습니다. 대둔사는 오늘날의 대흥사입니다. 이 비는 1744년에 세워졌고 비부 거북 모양을 한 비 받침에서부터 이수라고 하는 용이 다투고 있는 모습의 지붕까지 5m가 넘는 아주 큰 규모의 비입니다. 지금 보시는 탑본도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조각도 매우 훌륭하고 글씨도 훌륭하고 문장도 매우 좋은 아주 훌륭한 비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문은 채팽이윤이 짓고 썼습니다. 전액과 본문을 모두 채팽이윤의 글씨로 썼는데요. 우선 비의 구조에 대해서 여기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가장 위에 있는 제목과 같은 글씨를 제액이라고 합니다. 보통 전서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비문의 오른쪽에 제목이 들어가는데 비제라고 하고 그 다음으로 본문이 이어집니다. 비의 뒷면에는 비의 건립에 대한 어떤 전말이라던가 사연 그리고 비의 건립에 참여한 이들의 명단이 들어갑니다. 다시 대둔사 사적비로 돌아가면 채팽윤이 지은 비문은 여시아문, 즉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이 문구는 불교 경전에서 아주 흔하게 서두를 뗄 때 사용되는 관용구인데 그것을 유학자인 채팽윤이 썼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내용에서도 원효, 자장 등과 같은 우리나라의 고승들로부터 비롯된 우리나라 불교의 역사와 또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의 승병들이 활약한 이야기 등을 적고 있어서 유학자인 채팽윤이 아주 불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다는 점, 관심이 많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 다음으로는 영상을 감상하고 가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3월 남도 불교문화연구회의 탑본 작업을 기록한 것입니다. 해남 대흥사 청호당 휴성대사비, 즉 서산대사비에 대한 탑본 현장을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2부에서는 덕이 높은 스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고승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그 행적을 기록한 고승비를 세우는데 그 고승비는 신라 하대부터 건립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시기에 중국에서 선종불교가 전해졌는데 이 선종불교는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스승에 대한 존숭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고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스님에 대한 묘탑과 비의 건립이 크게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려시대까지는 불교가 국교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고승비의 건립은 왕, 중앙 귀족 등이 참여하는 아주 중요한 불사였습니다. 이 시기까지 승려의 비는 왕사, 국사와 같은 왕의 인정을 받은 스님들만이 건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신라 하대 이후의 비 건립의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 시기에는 우선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왕이 시호와 탑호를 내려서 탑을 건립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시호는 돌아가신 분께 추증하는 호라고 할 수 있고요. 탑호는 탑에 대한 이름을 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제자들이 스님의 생애를 엮은 행장을 만들어서 왕에게 바치면서 비를 세워줄 것을 간청합니다. 왕이 이를 받아들이면 유명한 문인에게 글을 짓고 글씨를 쓸 것을 명해서 비를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조선 태조 때까지 나타나는데 조선 전기 중기에는 불교가 국가에서 핍박받으면서 이러한 고승비의 건립도 사라지게 됩니다. 임진왜란 이후의 조선 후기에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고승비의 건립이 계속됩니다. 조선 후기부터는 사찰에서 스님이 돌아가시면 제자들이 직접 스님들의 생애를 엮은 행장을 가지고 유명한 문인들을 찾아가서 글을 지어줄 것을 간청합니다. 그러면 문인들이 이를 몇 번 사양하다가 마지못해서 이를 받아들여서 글을 짓고 비를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정의 정해진 과정처럼 지속되고 반복되는 것이었는데 사실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조선 후기의 불교계와 유교계가 서로 교류하고 서로의 사상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던 자양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2부의 첫 번째 방에서는 우선 장흥 보림사 보조선사 영탑비를 보시겠습니다. 보조선사 최징의 비입니다. 884년 최징이 입적한 후에 묘탑인 창성탑과 함께 건립되었습니다. 비제 신라국 무주가지산 보림사 시보조선사 영탑비명이라는 비제에서는 탑비라는 명칭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나타납니다. 비문은 김영이 지었고 글씨는
김원과 김원경이 함께 썼습니다. 특이한 점은 중간에 글씨를 쓴 서자가 바뀌는 점인데요. 앞부분은 김원이 해서로 썼고 뒷부분은 김원경이 선자 이하부터 행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조선사 비문은 우리 전시의 포스터로도 사용이 됐고요. 훌륭한 글씨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양옥룡사지 통진대사비를 보시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입니다. 이번 탁본전에 함께 여러분께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통진대사비는 통진대사 경보가 입적한 후인 958년 묘탑인 보은탑의 탑비로 건립되었습니다. 비는 현재 남아있지 않지만 1928년경까지는 전해졌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파괴하고 가공해서 묘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비신이 조각이 난 상태로만 전해지고 있는데 순천대학교 박물관에서 행했던 발굴 조사에서도 비문으로 추정되는 글자가 적힌 작은 조각들만 수습되었습니다. 비는 현재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한 탁본이 여러 점 남아 있습니다. 이 탁본은 1916년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입수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파괴돼서 남아있지 않은 비의 전체 모습과 문장과 글씨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탁본의 자료적 가치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작품은 순천 송광사 보조국사비입니다. 1678년에 건립되었고요. 앞서 살펴보았던 순천 송광사 사원사적비와 같은 시기에 건립된 것입니다. 보조국사비는 보조국사 진울의 비입니다. 1213년에 건립된 비가 임진왜란 때에 파손된 다음에 조선 후기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원래의 비문은 김부식의 손자인 김군수가 지은 것인데 비를 다시 세우면서 원래 비문은 축약해서 새겼습니다. 삭제되기 전에 원래 비문은 1932년에 관행된 조계산 송광사 사고에 실려 있습니다. 비의 뒷면인 음기에는 비를 다시 세우게 된 전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에 진울의 비가 깨지고 기부만 조금 남아있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배감 성총이 설명에게 명해서 비를 다시 세우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보조국사비는 현재 송광사 승탑전에 송광사 사원사적비와 함께 나란히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6국사 승탑명의 탁본을 보시겠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송광사의 수선사 사주를 역임했던 16명의 고승을 16국사라고 부릅니다. 불교에서 삼보라고 하는 불보, 법보, 승보, 사찰 가운데 송광사는 유명한 스님들을 배출했기 때문에 승보사찰로 일컬어집니다. 참고로 불보사찰은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봉안된 통도사, 법보사찰은 법, 즉 부처님의 말씀인 팔만대장경에 소장된 해인사입니다. 16국사 승탑은 오늘날 총 9기가 남아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기는 보성대원사, 한 기는 영광불갑사에 소장되어 있고 나머지 7기가 송광사 안에 여러 곳에 모셔져 있습니다. 이 승탑들은 사진들로도 알 수 있듯이 서로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팔각 원당형의 승탑 형식을 기본으로 하지만 기단부는 곡령과 악령이 서로 맞붙은 형태입니다. 탑신부의 팔각형이 굉장히 긴 모습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시대가 흐르면 미술의 형식과 양식이 달라지기 마련인데 이 긴 시간 동안 비슷한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16국사의 계보가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국사 승탑은 송광사 내의 여러 암자에 흩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송광사 16국사 승탑들을 순례길처럼 찾아다니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전시에서는 이 승탑명들을 한 자리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3부는 깨달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불상, 탑, 종 등 다양한 불교 미술품의 명문과 부조상 탁본을 소개합니다. 불교 미술품에는 부조로 불, 보살 등 다양한 존상들, 또 그 미술품을 만든 사람들의 바램을 적은 명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명문들에는 미술품을 조성함으로써 깨달음을 얻기를 바란다든가, 죽은 후에 서방정토에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든가, 혹은 부모님의 건강을 빈다든가 이런 다양한 기원들이 나타납니다. 또 시대가 내려가면서 점차 그 불교 미술품의 제작자의 이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조선 후기 이후로는 거의 모든 불교 미술품의 제작자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장인 계보까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3부에서 소개해드릴 불교 공예품의 탁본에서는 이러한 제작자의 이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부의 첫 번째 방에서는 네 벽에 각 3구씩의 비천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작품은 구례 화엄사 사사단 3층 석탑의 기단부에 보조로 새겨진 비천상입니다. 화엄사 사사단 3층 석탑은 신라 하대인 8에서 9세기경의 작품이고 전체 높이가 5.5m에 달하는 대규모의 석탑입니다. 상층 기단의 네 모서리에 사자상이 앉아있고 중앙에는 승려가 서 있는 특이한 형식을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비천상은 하층 기단의 네 면에 돌아가면서 새겨져 있습니다. 이 방에서는 실제 화엄사 석탑의 방위에 맞추어서 서쪽, 북쪽, 동쪽, 남쪽에 배치된 비천상의 탁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비천상은 춤을 추는 모습이나 피리를 부는 모습, 고대의 악기인 비파를 연주하는 모습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방에서 12 비천상을 감상하시고 마음에 드는 한 구를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부의 두 번째 방에서는 불교 미술품에 새겨진 명문들을 소개합니다. 우선 보시는 개선사지 석등 명문은 신라 석등 가운데 제작 시기를 알려주는 유일한 명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명문은 화사석의 화창 가장자리에 새겨져 있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석등의 몸 부분을 받치는 다리 역할을 하는 부분을 간주석이라고 하고 그 위쪽에 등을 켜기 위한 부분을 화사석이라고 합니다. 이 화사석에 등을 켜기 위해서 뚫린 창을 화창이라고 합니다. 이 명문은 그 화창의 가장자리에 새겨져 있습니다. 명문에는 868년과 891년 두 가지의 연대가 등장해서 9세기 말에 건립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명문 내용에는 경문왕과 문희황후, 또 큰 따님이 석등을 원하셔서 이를 건립한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석등이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점에서도 주목됩니다. 개선사지 석등은 3.5m에 달하는 큰 규모라서 이러한 석등이 세워진 사찰 또한 규모가 굉장히 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 석등이 위치한 근처는 지금 경작지로 활용이 되고 있어서 사진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또 2001년에 행한 시골조사에서도 별다른 요구는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네, 또 이 방에서는 실제 종과 이것의 탁본을 함께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광주 원효사 동종은 명문을 통해서 1710년 담영 만수사종으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을 만든 장인은 김성원이라는 이름이 확인됩니다. 이 김성원이라는 장인은 18세기 초에 전라도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대표적인 장인입니다. 김성원은 1694년 실상사 종을 만든 김상립이라는 장인의 아들인데 활동 초기에는 종을 제작한 명문에 김상립 아들 김성원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아버지인 김상립도 상당히 영향력 있는 장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원효사 종은 용 2마리로 이루어진 용류를 보이고 천판이 불룩하게 나타납니다. 상대에는 원형 구획 안에 범자문을 새기고 있습니다. 또 연곽의 빗금 무늬로 채워진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상과 같은 특징은 김성원 종의 특징으로 정착되어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연곽 아래에는 부분 사각형의 구획을 하고 명문을 새겼습니다. 4부에서는 매향비 탁본을 소개합니다. 매향비는 많이 낯설 수도 있는데요. 매향 의식을 하고 그 의식의 내용과 참여한 사람의 이름 등을 새긴 비석입니다. 매향은 향을 묻는다는 의미입니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걸쳐서 나타나는 독특한 불교 신앙 형태인데요. 당시 사람들은 향나무를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곳에 오랫동안 묻어 놓으면 그것이 침향으로 변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향을 먼 미래에 미륵부처님이 오셨을 때 그 용화세계의 법회에 참여해서 미륵불께 공양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기본적으로는 미륵하생경에 기반한 것입니다. 미륵하생경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내가 죽고 나서 56억 7천만 년이 지나면 미륵불이 내려와서 편안하고 안락한 세계가 열리고 그 법회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라는 예언인데요. 기본적으로 아주 먼 미래에 올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매향비가 모두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 연결이 되는데요. 당시 고려 말에서 조선 초 왜구가 창궐했던 해안지방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당시 사람들의 불안과 고통을 이 매향의식을 통해서 치유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이 매향의식은 향도, 보, 결계와 같은 조직의 존재가 나타나서 주목됩니다. 이 조직들은 관료들이나 승려들도 참여했지만 일반 민중에서 천민까지 아주 폭넓게 참여한 것이 주목되는 점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사적비, 고승비의 경우에는 훌륭한 문장과 명필, 솜씨 좋은 장인들이 어우러져서 훌륭한 비석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향비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돌의 표면을 깨끗하게 다듬는 경우도 매우 드물고 자연석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거나 혹은 암벽에 그대로 새깁니다. 글씨 크기도 일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민간 차원에서의 신앙의 마음 자체는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엄길리 암각 매향명 역시 암벽에 그대로 새긴 매향명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쯤부터 명문이 시작합니다. 특이한 점은 연도를 석가열의 인멸 후 2349년이라고 기재한 점이 특이하고요. 1404년경으로 추정됩니다. 또 명문에는 용화 초회의 공양을 원한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역시 미륵화생경에 기반한 신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작품은 영광 이밤리 매향비입니다. 이밤리 매향비는 기둥 모양을 한 사각형의 바위에 앞면과 우측면에 각각 매향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앞면은 1371년, 우측면은 1410년의 연대를 가지고 있어서 고려 말과 조선 초의 매향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각각 다른 매향 사실을 한 비에 기록했다는 점, 그리고 내용에 동쪽으로 200보의 향을 묻었다, 남쪽으로 200보의 향을 묻었다 등으로 향을 묻은 위치를 기록하고 있는 점에서도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국립광주박물관은 이번 전시를 위해서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의 협조를 받아 이 영광 이밤리 매향비의 입체 탁본을 제작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정말 실제 비석같이 생겼지만 입체 탁본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영광 이밤리 매향비가 실제로 이렇게 생겼는데 입체 탁본을 제작할 때에는 기존 탁본과는 약간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표면에 종이를 훨씬 더 두껍게 붙여서 입체감을 살리고 그것을 그대로 떼어내서 면들을 모두 접착하여 입체의 형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두 전시실에 오시면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멀게는 9세기부터 가깝게는 조선 후기까지 남도 곳곳에 남아있는 불교 금성문을 탁본을 통해서 만나보았습니다. 2020년을 사는 우리가 이렇게 먼 과거의 기록을 직접 보고 읽고 그때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에서 이 탁본들이 남도 불교의 지난 1000년간을 증언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해설을 마치기 전에 태안사 광자대사탑비의 한 구절을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 비석 영원토록 우뚝 솟아서 만세가 지나도록 상하지 않고 영원히 이 비문도 남아있기를 애오라지 잘 다듬은 옥돌에 기록하노라. 저는 이것이 먼 옛날부터 금성문을 새기는 사람들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태안사 광자대사탑비는 현재 파손돼서 조각만 남아있고 그 표면도 마멸이 심해서 읽을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탁본은 오늘날에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탁본이 갖는 의미이고 역사의 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도 불교 천년의 증언 온라인 프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